7년의 시간, 그리고 텅 빈 아침 식탁.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그 날짜는 어디에 적혀 있을까요? 7년 전 이 집으로 이사 오던 날을 기억합니다. 커튼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너무 눈부셔서 우리는 이 거실에서 평생 행복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남은 건 햇살 대신 서늘한 정적뿐이네요. 알람 소리에 겨우 눈을 뜹니다. 옆자리를 더듬어 보지만 손끝에 닿는 건 차갑게 식은 시트의 감촉입니다. 남편 성민은 이미 출근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새벽이 다 되어서야 들어와 잠시 눈만 붙이고 나갔을지도 모르죠. 언제부터였을까요? 한 침대에서 자는 시간보다 서로의 부재를 확인하는 시간이 더 길어진 것이요. 거실로 나오자 식탁 위에 놓인 노란 메모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늦어.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어제와 똑같은 문장, 한자도 틀리지 않은 예고장입니다. 저는 그 메모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집니다. 이제 화가 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 구겨진 종이 뭉치가 꼭 제 마음 같아서 조금 쓸쓸할 뿐입니다. 10,000원 지하철에 몸을 싣습니다. 사람들에 치여 파주 출판단지까지 가는 길.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계절이 바뀌는지도 모르게 무심합니다. 사무실 책상 위엔 검토해야 할 신간 원고들이 산처럼 쌓여 있네요. 베스트셀러 순위에는 자극적인 성공 스토리와 화려한 위로의 말들이 가득하지만 제 가슴에 와닿는 문장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남의 인생을 예쁘게 다듬어 책으로 펴내는 일을 하면서 정작 제 인생은 오타투성이라는 생각에 헛웃음이 나옵니다. 그때였습니다. 메일함 구석에 처박혀 있던 투고 원고 하나가 눈에 들어온 건요. 제목은 사랑의 유효기간. 신인 작가 이도윤. 기대 없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식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랑이 변하는 속도를 견디지 못하는 것뿐이다. 무언가에 홀린 듯 원고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세련된 문장도 화려한 수식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덤덤한 고백들이 제 심장 가장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잊고 지냈던 감정의 세포들이 하나둘 깨어나는 기분. 시계를 보니 벌써 2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낀 설렘이었습니다. 일이 아닌 살아있다는 감각 때문이었죠. 오후 2시. 작가 이도윤과의 첫 미팅이 잡혔습니다. 출판사 근처 작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가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일어섭니다. 생각보다 젊고 생각보다 맑은 눈을 가진 사람이었죠. 반갑습니다. 윤지수 편집자님. 제 원고 읽어주실 줄 몰랐습니다. 아니요. 제가 감사하죠. 이런 글을 써주셔서요. 이 문장이 참 좋았어요. 사랑이 변하는 속도를 견디는 중이라는 말. 편집자님은 지금 어떤 속도로 걷고 계신가요? 그의 질문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날아왔습니다. 당황한 저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업무적인 대화를 이어가려 애썼죠. 캐릭터가 어떻고 결말의 복선이 어떻고. 하지만 도윤 씨는 제 건조한 분석에는 관심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줄곧 제 얼굴을, 제 눈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원고를 교정하려는 편집자처럼 말이죠. 미팅이 끝날 무렵 그가 가방을 챙기다 말고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제게 물었습니다. 윤 편집자님, 실례가 안 된다면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편집자님은 지금 정말 행복을 연기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행복하다고 믿고 계신 건가요?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정체를 들킨 스파이처럼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행복을 연기한다니요. 7년 동안 쌓아 올린 견고한 제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한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당황한 제 모습이 비치고 있었죠.
그는 짧은 목례를 남기고 카페를 떠났습니다. 혼자 남겨진 테이블 위로 차갑게 식은 커피만 남았습니다. 행복을 연기하고 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남편 성민의 무관심도, 텅 빈 아침 식탁도, 낯선 거울 속 내 모습도 어쩌면 전부 제가 연기해온 무대 장치였을까요? 말이 통하는 사람. 가장 무서운 이별은 몸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마주 앉아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같은 언어를 쓰지만 전혀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 것 같은 기분.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제 삶에도 그런 침묵의 균열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로 생각지도 못한 낯선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웬일인지 성민이 일찍 들어왔네요. 식탁 앞에 마주 앉은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데 공기는 여전히 서늘합니다. 성민이 숟가락을 들며 입을 뗍니다. 여보, 이번에 우리 옆 단지 아파트 평수 넓혀서 이사간 김 부장 알지? 거기가 벌써 3억이 올랐다네. 우리도 슬슬 갈아타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제 안부를 묻는 대신 그는 숫자를 꺼냅니다. 아파트 시세, 대출 금리, 이번 분기 성과급 이야기. 성민에게 삶이란 이겨야 하는 게임이고 채워야 할 통장 잔고인 모양입니다. 저는 묵묵히 찌개만 떠먹습니다. 마음속으론 오늘 읽은 소설의 한 구절을 말해주고 싶었는데 말이죠. 노을이 지는 속도가 가슴 아파서 한참을 서 있었다는 그 유치하고도 다정한 문장을요. 그래요. 당신이 알아서 해요. 당신 전문이잖아. 대화는 거기서 끊깁니다. 더 이상 이어갈 동력이 없습니다. 성민은 제 대답이 만족스러운 듯 다시 경제 뉴스로 시선을 돌립니다.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왜 찌개를 한 입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지 그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남편으로서의 경제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주할 뿐이죠. 다음 날 오후 연희동의 고즈넉한 카페에서 도윤 씨를 만났습니다. 담쟁이 덩굴이 창가를 덮은 그곳은 서울 같지 않게 고요했습니다. 우리는 원고를 펼쳐놓았지만 사실 글자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도윤 씨가 따뜻한 차 한 잔을 제 쪽으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지수 씨, 오늘 눈동자가 참 깊어 보여요. 밤새 어떤 문장 속에 머물다 오신 건가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성민이 아파트 평수를 말할 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충격입니다. 누군가 내 영혼의 안부를 물어봐 준다는 게 이렇게 눈물 나는 일이었을까요? 저는 저도 모르게 마음속 빗장을 풀고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우리는 원고 수정 대신 삶의 여백에 대해 밤늦도록 대화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짙게 깔리고 카페의 은은한 조명만이 우리를 비출 때 저는 비로소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집이라는 감옥, 아내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오롯이 윤지수로 존재하는 시간. 도윤 씨는 제 사소한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여줬습니다. 지수 씨는 참 귀한 결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의 숫자에 깎이지 않은 그런 결요. 그의 칭찬은 달콤하지만 위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가방 속에 담긴 도윤 씨의 교정 원고가 뜨겁게 느껴집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어제와 조금 다릅니다. 화장은 조금 더 화사해졌고 눈빛엔 생기가 돕니다. 하지만 그 생기는 제 것이 아니라 훔쳐온 것만 같아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불이 켜져 있습니다. 성민이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네요. 야근하고 돌아온 저를 보며 그가 묻습니다. 요즘 부쩍 늦네. 편집일이 그렇게 많아. 얼굴은 또 왜 이렇게 상기됐어? 성민의 목소리엔 의심보다 걱정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죠. 그는 제가 야근하느라 저녁은 먹었는지 몸이 고되지는 않은지 묻는 대신 무슨 일이 그렇게 많냐는 효율성만 따집니다. 저는 대답 대신 욕실로 몸을 숨깁니다. 화장을 지우며 거울을 봅니다.
도윤 씨 앞에서 웃던 여자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죄책감에 젖은 아내가 서 있네요. 성민은 가끔 제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합니다. 나름의 애정 표현이겠죠. 하지만 그의 손길에선 예전 같은 온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가 제 어깨를 누를 때마다 제 마음은 연희동의 그 카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민의 노력이 가상하면서도 그 노력이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저를 괴롭힙니다. 성민은 여전히 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제가 쓰는 향수가 바뀌었다는 것도, 제가 주말마다 서점으로 향하는 진짜 이유도요. 그는 그저 제가 성실한 아내로 제자리에 있어 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균열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 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도윤 씨의 다정한 언어들을 저는 더 이상 밀어낼 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긴 갈증 끝에 마시는 독배일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성민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오지만 저는 잠들지 못합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도윤 씨의 짧은 메시지 하나 때문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맑은 마음으로 뵙고 싶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성민이 깨버릴까봐 겁이 납니다. 내일은 도윤 씨를 만나지 말아야지, 업무적인 연락만 해야지 다짐해보지만 이미 제 발걸음은 그 빛이 새어나오는 틈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한 기념일. 아침부터 정성스레 준비했습니다. 성민이 좋아하는 남색 셔츠를 다려두고 근사한 레스토랑도 예약했죠. 오늘은 꼭 진심을 다해 대화해보자고,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보자고 수백 번을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휴대전화 너머 들려오는 건조한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아, 오늘이었나? 미안해. 광고주랑 갑자기 미팅이 잡혔어. 이번 프로젝트 정말 중요하거든. 선물은 나중에 내가 백화점 가서 사줄게. 먼저 자. 뚝 끊기는 통화음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 같았습니다. 7번의 기념일 중 5번을 일과 바꾼 사람. 이제 제 서운함은 화조차 나지 않는 무력한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레스토랑의 촛불이 처량하게 흔들립니다. 그때 빗방울이 창가를 두드리기 시작하더군요. 제 마음처럼 차갑고 축축한 비였습니다. 갈 곳 없는 발걸음이 닿은 곳은 결국 또 연희동이었습니다. 비에 젖어 떨고 있는 제 앞에 도윤 씨가 우산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젖은 어깨를 감싸주며 자신의 겉옷을 벗어줄 뿐이었죠. 따뜻했습니다. 성민의 값비싼 선물 약속보다 도윤 씨의 이 낡은 코트 자락이 훨씬 더 제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지수 씨, 왜 이렇게 울 것 같은 얼굴인가요? 당신을 이렇게 혼자 두는 세상이 나는 참 밉습니다. 도윤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빗소리가 가득한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문학 이야기를 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도윤 씨는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치명적인 마약 같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지수 씨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당신을 다시 숨쉬게 하고 싶습니다. 그가 제 손등에 입을 맞추는 순간 저는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거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7년간 지켜온 정조나 도덕심보다 지금 당장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다는 본능이 더 컸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비 내리는 창밖을 보며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민은 뒤늦게 미안했는지 꽃다발을 들고 제 회사 근처로 찾아왔습니다. 어제 못한 식사라도 같이 하자며 문자를 보냈더군요. 저는 마침 도윤 씨와 최종 교정본을 확인하러 카페에 있었습니다. 어제의 감정적인 동요를 뒤로하고 애써 편집자의 본분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죠. 하지만 도윤 씨는 제 손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아래가 아닌 테이블 위에서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오늘 원고 마감하면 우리 같이 바다 보러 갈까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제가 대답하려던 찰나 카페 유리창 너머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성민이었습니다. 화사한 장미꽃다발을 든 채 멍하니 안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성민의 눈동자가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꽃다발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고 빨간 장미들이 흙탕물 위로 흩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성민은 거칠게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의 냉철한 모습은 간데없고 짐승 같은 숨소리를 내뿜으며 도윤 씨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뭐야? 내 안에 손잡고 있는 너 대체 누구냐고. 카페 안의 시선들이 우리에게 꽂힙니다.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성민의 분노는 도윤 씨를 넘어 제게로 향했습니다. 배신감으로 이글거리는 그의 눈빛을 보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저지른 이 정서적 교감이 그에게는 가장 잔인한 칼날이 되었다는 것을요.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차를 세우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래? 내가 누구 때문에 미친 듯이 일했는데. 우리 미래를 위해서 내가 남들한테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성민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서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달렸던 미래와 제가 머물고 싶었던 현재가 이렇게나 달랐다는 사실이, 서로를 이렇게나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파서요. 저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무너진 모래성을 다시 쌓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 폐허를 뒤로하고 떠나야 할까요? 벼랑 끝에 선 제게 도윤 씨의 마지막 문장이 귓가를 맴돕니다. 당신을 숨쉬게 하고 싶다는 그 말이요. 폭풍이 지나간 자리, 폭풍이 휩쓸고 간 집안은 기묘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깨진 유리잔이나 엎어진 가구 하나 없었지만 우리 사이엔 그 무엇보다 처참한 잔해들이 널려 있었죠. 성민은 거실 소파 끝에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묻었습니다. 그가 내뱉는 한숨은 마치 오래된 건물이 무너져 내릴 때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지수야, 나는 내가 늘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았어. 내가 밖에서 아무리 치이고 돌아와도 너만은 내 등 뒤를 지켜주는 성벽 같은 사람이라고 믿었어. 그런데 내가 보고 있던 건 내가 아니었구나. 성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편의 눈물. 저는 그 눈물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앞만 보고 달리는 동안 제가 느꼈던 외로움만큼이나 그 역시 가장이라는 무게를 혼자 짊어지며 지독하게 외로웠을 거라는 사실이 이제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저는 도윤 씨를 만났습니다. 연희동의 그 카페가 아닌 아무런 추억도 없는 삭막한 프랜차이즈 카페였습니다. 도윤 씨는 여전히 다정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함께 떠나자고 말했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자신의 문장 속으로 들어오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잡는 대신 정성껏 교정된 그의 원고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도윤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내가 얼마나 메말라 있었는지 알게 됐어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도윤 씨가 내게 준 건 사랑이 아니라 내가 잊고 지냈던 나라는 사람의 그림자였다는 거리요. 나는 그 그림자를 사랑했던 거지 도윤 씨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도윤 씨의 얼굴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이미 제 결말을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을 쓰던 작가답게 그는 이별의 순간조차 담백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제 손을 짧게 쥐었다 놓았습니다. 그 온기는 더 이상 마약이 아니라 상처를 소독하는 알코올처럼 쓰라리고 시원했습니다. 도윤 씨와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 성민의 서재에서 우연히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넘겨진 페이지마다 빼곡하게 적힌 글자들. 그것은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 일지였습니다. 지수가 좋아하는 꽃, 지수가 요즘 자주 하는 말, 내가 고쳐야 할 말투. 성민은 혼자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서툴고 투박하게
자신의 방식으로 무너져가는 우리의 성벽을 보수하려 애쓰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수첩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서로의 사랑법을 번역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민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나왔어라는 짧은 인사를 건네려던 그가 거실에 서 있는 저를 보고 멈춰섭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마른 어깨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성민의 몸이 눈에 띄게 경직되더니 이내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지수야. 내가 너무 늦었지. 내가 너무 앞만 보느라 내 옆에 아무도 없다는 걸 몰랐어. 그의 사과에 제 가슴 속 응어리가 녹아내렸습니다. 우리는 밤을 새워 대화했습니다. 아파트 시세나 승진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의 설렘과 지난 7년 동안 서로에게 서운했던 사소한 기억들까지요. 대화는 아팠고 진실은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 끝에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제대로 마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흉터는 남겠지만 그 흉터는 우리가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훈장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해보려 합니다. 예전처럼 화려하고 뜨거운 사랑은 아닐지라도 서로의 흉터를 어루만질 수 있는 깊고 단단한 마음으로요. 사랑의 이막. 오늘은 제가 편집한 도윤 씨의 소설 사랑의 유효기간이 정식으로 출간되는 날입니다. 인쇄소에서 갓 배달된 책을 조심스레 펼쳐봅니다. 종이 냄새 사이로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네요.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제 시선을 멈추게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를 다시 숨쉬게 해준 나의 가장 소중한 편집자님께. 도윤 씨다운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는 이제 저의 남자가 아닌 저의 가장 훌륭한 저자로 남았습니다. 그가 선물했던 설렘은 유통기한이 지나 사라졌지만 그 덕분에 제가 찾은 나라는 사람의 자존감은 제 안에 뿌리를 깊게 내렸습니다. 퇴근길 집 근처 꽃집에 들렀습니다. 남편이 주는 꽃을 기다리기보다 제가 좋아하는 프리지아 한 다발을 직접 샀죠. 꽃 향기가 가득한 거실로 들어서니 앞치마를 두른 성민이 주방에서 뚝딱거리고 있습니다. 요즘 성민은 주말마다 요리를 배웁니다. 아파트 평수를 늘리는 것보다 지친 아내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 내어주는 일이 훨씬 가치 있다는 걸 깨달은 모양입니다. 여보 왔어? 딱 맞춰 왔네. 오늘 소설 나왔다며? 축하해. 성민이 건네는 말은 여전히 조금 투박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예전엔 없던 다정함이 깃들어 있죠.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 식탁 위엔 노란 메모지 대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요리와 우리의 대화가 가득합니다. 성민 씨, 우리 이번 주말엔 바다 보러 갈까? 그냥 예전에 우리 처음 만났던 곳 있잖아. 제 제안에 성민이 환하게 웃습니다. 좋지. 가서 우리 편지 쓰기로 한 거 그것도 꼭 하자.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서로에게 편지를 쓰기로요. 말로 다 전하지 못한 진심을 서로의 속도를 확인하는 문장들을 종이 위에 남기기로 한 거죠. 사랑은 한번 완성되면 영원히 유지되는 보석 같은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압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거실에 은은한 노을이 스며듭니다. 저는 성민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예전처럼 심장이 터질 듯한 떨림은 아니지만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안도감이 밀려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지금 어떤 유효기간을 지나고 있나요? 혹시 거울 속에 내가 낯설게 느껴지고 마주 앉은 사람이 남보다 멀게 느껴지지는 않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균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빛이 들어오기 위한 통로일지도 모릅니다. 낡은 문장을 지우고 다시 시작할 용기만 있다면 사랑의 이막은 언제든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저 지수와 성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의 사랑은 내일 또 다른 문장으로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사랑도 늘 안녕하시길 빌겠습니다. 해시태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해시태그 댓글로 당신의 사연을 남겨주세요.